자, 경기하기 전에 이거 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우에서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어쨌든 뭐 의미 없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뜬 거죠. 무려 F1 공홈 이미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점수 차이가 꽤 되기 때문에 할만해요. 할만하고도 남았어요. 챔피언십 포인트. 저게 포인트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순간으로서 챔피언십을 결정짓는 포인트, 그 순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네, 좋았고요. 자, 그 다음 레이스 스타트인데 우승자는 베르스타펜입니다. 여기서 바로 태세 전환. 아까 그 노리스 챔피언십 포인트 같은 포맷으로 같은 F1에서 태세 전환 우디르급. 그렇죠. 게임 온. 게임 시작이다. 이제 F1 카타르 그랑프리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말한 그쵸. 자, 우선 빌드업은 요렇게 시작됐습니다. It's almost time 카타르 그랑프리 모래시계가 내려가고 있고요. 앞서가고 있는 맥라렌 2대를 따라가는 레드불 1대, 이 모습과 함께 시작됐는데, 실제 그랑프리가 맥라렌을 쫓아가는 레드불의 양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재밌게도. 일단 이 그랑프리를 펼치면서 카타르에서 이제 레이스 기준입니다만 노리스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죠. 자,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요. 프랙티스 1 11월 28일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기온과 트랙 온도가 역시 라스베이거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실 예년에 특히 그 2023년도의 카타르를 생각하면 하나도 안 높은 기온과 트랙 온도였습니다. AT 기온, TT 트랙 온도입니다. 아우디 TT 아니고요. 트랙 템퍼리처, 에어 템퍼리처입니다. 예. 최고와 최저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일단 이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 맥라렌이 강할 것이다. 올해 맥라렌의 강점을 좀 꼽아보자면 공격학적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현 세대의 레이스카는 전체적으로 다 작동 범위가 좁은, 그러니까 셋업으로 스위스팟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 그나마 여기도 어렵지만 그나마 넓은 차가 맥라렌이죠. 그런데 이 공격학적인 셋업, 하이 다운포스로 간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셋업 잡기 쉽지 않고, 공격학적 성능이 중요한 서킷. 그러면 공격학적 성능도 맥라렌이 좋고, 스위스 팟도 넓어요. 그럼 맥라렌이 강할 줄 알고 시작한 거죠. 다른 팀과의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의 이슈가 있었고요. 프랙티스를 딱 한번 뛰어보니까 정말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노리스가 챔피언 되는 거 아닌가. 정상적으로 노리스가 2등 정도씩만 해줬어도 정말 큰일 난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SQ1을 펼쳤습니다. 많은 팀들이 일부 팀은 어느 정도 스위스팟을 찾았지만 많은 팀들이 스위스팟을 못 찾았는데요. 제일 헤맨 팀 알핀과 페라리죠. 일단 SQ1의 미디엄을 아무도 안 달려봤어요. 이게 프랙티스 1에 다들 하드와 소프트만 달리느라 아무도 안 달렸던 게 영향이 컸고, 페라리가 힘들 줄 알았는데 이만큼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거는 뭐 여러모로 이게 지나고 나니까 하는 얘기지만, 페라리의 단점 스위스 팟이 굉장히 좁죠. 근데 이번에 유난히 못 잡았어요. 스위스 팟을 못 찾았을 때, 정확히 딱 고기 못 집어넣었을 때 제일 고생하는 팀이 페라리기는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게 사실 올 시즌 초중반까지 레드불에서도 이게 심했죠. 스위스 팟이 페라리보다 조금 넓어요. 레드불도 좁아요. 그런데 그나마 베르스타펜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기록을 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개고생을 했었죠. 이런 종류의 이슈는 어디에서 주로 비롯된 거냐면 현행 그라운드 이펙트를 매우 큰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벤츄리 터널 비스무꾸리한 플로어를 쓰는 이 차의 특성에, 이 차로 이전 세대 2021 시즌 이전 세대의 차 주변 공기 흐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라는 얘기는 내년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팟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덜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차 특성상. 그래서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안 봐요, 이런 거. 그렇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 갈피를 못 잡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콜라핀토가 좀 심각하게 기록이 안 좋기는 했지만, 가슬리, 솔직히 1위와 0.94초 차면 탑 10에 원래 여유 있게 들어야 되는 기록 차입니다.
저희 우리 쿠팡 플레이 시청하시는 분들 2021 시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0.9초 차면요 상위권 경쟁하는 차예요. 원래 1위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스윗스팟 찾기 어려운데 그런데 기록도 비슷해. 그러니까 조금만 못하면 그냥 쭉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네, 뭐 그렇고요. SQ2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번에 또 의외로 미끄러진 거. 어떻게 보면 하스는 이해가 돼요. 자우버도 스위스팟 못 찾는 거 이해돼요. 근데 안토넬리가 떨어질 뻔 했었죠. 하지만 아이작 하자 기록 삭제가 되면서 진출을 했고, 여기도 보시면 15명이 0.7초밖에 안 나요. 이거 너무한 거죠.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0.7초 차에 15위에요. 심지어 11위 아이작 하자는 그 삭제되고 나머지 하나 기록이 0.477초 차인데 탑10에도 못 들었어요. 이거 2021 시즌 보면 2등이 0.477초 차인 경우도 많아요. 저 정도면 2등이지. 네, 저게 11등이라고? 네, 그만큼 지금 격차가 좁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SQ3 가면서 세상이 좀 바뀝니다. 아무래도 소프트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전투력이 다른 데다가 이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한 세트의 소프트죠. 근데 메르세데스는 왜 썼던 소프트인가요? 한 번 나와서 달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달린 겁니다. 안 들어가고 계속 달린 차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윌리엄스가 소프트로는 길을 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0 기록이 안 좋았죠. 0 기록이 안 좋았다. 사인스 8위 0.487초 차. 이게 0 기록이 안 좋은 겁니다. 세상에나. 아니 0 기록이 안 좋은데 왜 0.5초 차이도 안 날까요? 5km가 넘는 서킷인데. 자, 그렇고요. 네, 1, 2등은 심지어 2등이 맥라렌이 아니고 러셀이었죠. 0.032초 차. 러셀이 잡을 뻔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제일 잘한 거는 피아스트리입니다. 피아스트리 너무 잘했고요. 알론소, 노리스도 약간 격차가 있었고 알론소부터는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알론소부터 보면 오른쪽에 알론소, 츠노다, 베르스타펜, 안토넬리, 스까지 0.1초 차가 안 나요. 5명이. 치열한 거 맞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치열한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2021 시즌 보는데도 참고가 되겠지만 내년이 되면 초반에 대차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응원팀이 그 대차가 나는, 큰 차이가 나는 거에 앞에 있는 상위권 팀이 됐다면 정말 기분이 편하고 좋으시겠지만, 그 크게 차이가 나는 거에 아래쪽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벌어집니다. 내년에 누가 앞으로 가고 누가 뒤로 갈지 몰라도 벌어져요. 벌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화이팅이고요. 자, 어쨌든 피아스트리가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한동안 최상위권의 이름을 못 올리고 있던 피아스트리였고,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 네덜란드 그랑프리 후반기 첫 경기 이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스프린트에서 우승으로 이어간다면 의미가 확실히 있겠죠. 자, 그리고 츠노다 역시 처음으로 베르스타펜을 앞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퀄리파잉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스프린트 퀄리파잉이라,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스트롤도 알론소를 이긴 적이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피아스트리가 다 좋았는데 얼티미트 랩타임, 그러니까 베스트 섹터 타임 중에 개인 최고 기록들만 모아도 피아스트리가 1등입니다. 러셀은 그 마지막 랩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랩이어서 똑같죠. 퀄리파잉 최고 기록과 얼티미트 랩이 똑같습니다. 그게 러셀, 노리스, 알론소, 츠노다 다 동일한 얘기고요. 피아스트리는 좀 더 빠를 수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르클레의 얼티미트 랩타임이 전체 5위입니다. 이것도 그 스위스팟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기록을 잘 뽑아내주면 정말 좋은 차가 맞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모으기도 힘들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상대라는 거죠, 차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지표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맥라렌이 스피드 트랩에서도 가장 빨랐어요. 언제?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이게 퀄리파잉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가장 빨랐던 거예요. 다들 약간 하이 다운포스에 초점을 맞춘 셋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밀턴 같은 경우에 스피드 트랩에서 제일 느렸습니다. 여러모로 뭐가 안 됐는데 특히 섹터 3가 안 됐고, 스피드 트랩에서 느리면 그러니까 뭔가 공기역학적인 힘을 많이 받으려고 해가지고 스피드 트랩에서 넣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공기역학적인 힘이 중요한 12, 13, 14번 코너에서도 느릴 수 있어요.
이 최고속을 내는 차가 고속 코너에서 빠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격학적으로 우수하다면. 그런 점에서 12, 13, 14번이 있는 마지막 섹터에서 해밀턴이 21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격학 다운포스를 많이 뽑으면서도 고속 코너에선 빠르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스위스 팟을 그냥 못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업을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즌 종반이 가면서 점점 더 못 찾는 현상.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페라리가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2009 시즌과 비슷해요. 2009 시즌에 시즌 중반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어떻게든 살리는 걸 포기하는 순간 진짜 하염없이 떨어지거든요. 시즌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다가 이제 잇몸으로도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2009 시즌과 굉장히 비슷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2009 시즌을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페라리 드라이버들의 성적.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간만에, 사실은 간만에가 아니죠. 처음이죠. 츠노다가 베르스타펜보다 좋은 기록을 냈는데 늘 그랬듯이 또 스피드 트랩에서는 차이가 조금 나요.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 나는 거예요. 츠노다가 약간 더 중저속 코너에 강하게. 그래서 섹터 2가 더 빨랐죠. 하지만 섹터 3에선 좀 느립니다. 그러나 퀄리파잉에선 다시 안타깝게 됐고요. 자, 메르세데스는 일단 러셀이 굉장히 빨랐고요. 여기도 맥라렌과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갔어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다가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섹터 3에선 힘들죠. 특히 누가 힘들었을까요? 이 카타르를 처음 뛰어보는 안토넬리가 탑10에 든 드라이버 중에 섹터 3가 제일 안 좋았어요. 이 12, 13, 14가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15, 16이 쉬운 것도 아니죠. 그런 점에서 안토넬리에겐 좀 가혹한 조건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에스턴 마틴인데요. 에스턴 마틴도 약간은 로우 드래그에 초점을 맞춘 것들을 가져갔는데 스트롤은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해밀턴도 그렇고 스트롤도 그렇고 스프린트에서 셋업을 왕창 바꾸고 나오죠.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고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래도 해봐야 돼서 피트 스타트 하면서 셋업도 바꾸고 심지어 거기서도 타이어 교체하면서 뭔가 좀 다른 거를 노려보는 이런 것들을 했죠. 자, 그리고 가슬리와 콜라핀토, 알핀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는데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이것도 알핀이 자주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두 대가 다 안 좋았고 두 대 다 피트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셋업들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프린트에서 뭔가 다른 전략적인 요소들을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알핀도. 알핀 역시 내년도에 힘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퀄리파잉은 또 가슬리가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됐지만 지금 알핀에서 가슬리가 성적 나오는 것은 팀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능이 안 좋은 거지 스위스 팟이 좁다 넓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찾아도 찾은지 모르고 경기를 하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알핀은 잘 될 때 왜 잘 되는지를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가슬리가 잘했나 보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 잘 찾아가지고 했다라기보단 이상하게 가슬리 랩타임이 나오네. 늘 이런 식이라 이거는 답이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찍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본 시험에서 과연 잘하겠냐고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찍어서 점수가 잘 나온 거는 성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죠. 왜 맞았는지 모름. 네, 그런 상황이 되죠. 하스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힘들 줄 알았는데 그냥 예상대로의 순위가 나왔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이게 퀄리파잉에서도 비슷하게 갔죠. 예상대로의 성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스프린트에서 포인트를 기대는 못하겠지만 레이싱 불스는 의외의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레이싱 불스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오른쪽에 스피드 트랩이 저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거, 고속도 안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레이싱 불스 특징이죠. 하이 드래그, 언제나 하이 드래그. 우리 차는 언제나 느립니다. 거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려야 되냐? 중고속 코너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리암 로스는 심지어 이건 탈락을 했고요. 윌리엄스는 반대였죠. 여기는 조금 힘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부다비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팀이에요. 윌리엄스가. 아부다비는 또 윌리엄스에 완전 맞는다는 아니지만 맞는 편인 서킷이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아닌데 여기는 힘들어야 맞는데 왜 둘 다 SQ3에 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인스가 나중에 레이스 끝나고 우리 힘든 주말이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밑밥 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지표들을 보면 원래 힘들어야 맞아요. 이 윌리엄스는 여태까지 해온 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른 팀들이 더 미끄러져서 그런가? 왠지 잘 됐습니다. 자우버도 여기도 예상대로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가끔 차 자체가 약간 드래그 높은 거 레이싱불스랑 비슷한데 약간 레이싱불스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팀은 가끔 로우 드래그 도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상대로의 순위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의 순위가 나왔고요. 후켄버그가 보톨레터보다 한 계단 아래였는데 퀄리파잉은 또 후켄버그가 높은 순위였죠. 뭐 최고 기록 비교해서 나오지만 미디엄과 소프트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10명만 소프트 기록입니다. 그다음 미디엄 기록이 소프트 기록을 못 따라갑니다. 여긴 죽었다 깨라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SQ1에서 떨어진 드라이버, SQ2에서 떨어진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유난히 느려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섹터 3 12, 13, 14번이 있는 곳에서 맥라렌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나마 조금 비벼볼 수 있었던 게 베르스타펜과 러셀 그리고 알론소와 사인스입니다. 네. 이 주말 내내 뭔가 되는 것 같았던 드라이버들, 이 섹터 3가 강했던 드라이버들이죠. 그 스피드 트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라렌이 빨랐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빨랐어요. 이것이 퀄리파잉에 그대로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이스 때의 페이스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구분을 좀 한 게 낮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보이는 차들로 표시된 게 사실은 이건 미디엄과 소프트를 비교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미디엄이 느릴 수밖에 없어서 그 낮은 공기역학적 효율인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미디엄으로 묶어놓은 애들은 저 친구들끼리 비교해야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맥라렌이 굉장히 높은 공기역학적 효율의 차를 가져온 것은 확실합니다. 저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대신에 이 중위권의 차들 특히 레드불, 윌리엄스, 그 다음에 페라리의 르클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팀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스프린트 시작전 타이어에서 이제 미디엄으로 가는 게 대부분일 텐데 다른 타이어로 도박을 하는 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라이브 타이밍에도 그런 바람을 바라서 누가 하드 타이어 썼다고 잘못 내보냈는데 실제로 달리는 거 보니까 다 미디엄이었죠. 어쨌든 라이브 타이밍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주행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픽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꼭 고쳐야 되는 걸 안 고칠 때 문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네, 그 라이브 타이밍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드가 많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통해 보니까 죄다 노란색. 전부 다 미디엄이었습니다. 전원.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스프린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에서 큰 변수가 안 생긴 편이에요. 일단은 러셀이 스타트를 너무 잘해준 겁니다. 실은 2그리드, 4그리드, 짝수 그리드가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전용 서킷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모래바람이 오기 때문에 더티 사이드가 더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갈들이 그러니까 모래가 쌓인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티 사이드가 일단 불리하고 1번 코너에서 그냥 요새 더티 사이드가 불리하단 말이 보통 일반적인 상설 서킷에서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도 바깥쪽에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서너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안쪽이 더더욱 불리하죠. 그리드 벗어날 때도 느린데 바깥쪽에서 할 수 있는 수가 많다 보니까 안쪽에서 출발하는 더티 사이드가 힘듭니다. 그걸 생각하면 러셀 잘한 거죠. 베르스타펜도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이거 다시 찾아보시면 이 스프린트 스타트 때 베르스타펜이 스타트를 잘 못해가지고 좀 빠지고 츠노다가 올라갔었죠. 츠노다가 올라가서 거의 뭐 한 3위권까지 갈 뻔하다가 그 2번 코너 빠져나가면서 알론소 한번 움찔하게 해주고 그 베르스타펜 딱 따라오니까 싹 레코드 라인을 비워줬어요. 사실 저는 이게 방어 라인이거든요 하는 느낌으로 싹 빠져주면서 사실상 베르스타펜이 레코드 라인에서 별로 안 벗어나게 지나가게 해줬습니다. 무난하게. 사실은 이제 그게 100% 레코드 라인은 아니고 추월 라인을 좀 탄 거지만 어쨌든 손에 별로 안 보게 정말 잘 비켜줬어요. 알론소는 움찔하게 해서 뒤로 밀어내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퍼스트 드라이버를 잘 밀어주는 드라이버들은 정말 팀플레이 잘했다라고 격려를 받으면서
예, 다음 시즌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게 F1의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아, 정말 슬프지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서포트 역할만 하는데 계약을 계속한다. 아, 이거는 팀이 진짜 해자입니다. 그 팀이 해자인 겁니다, 사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거 뭐 있나요? 우리 작년이죠. 라티피래. 죄송합니다. 사전트. 네 차를 알본에게 줘라. 그래서 너의 팀플레이 희생에 감사한다. 예, 상반기 끝나고 잘렸죠. 네, 하반기 첫 경기에. 네, 사전트. 그런 것이 F1입니다. 우리 팀을 위한 희생 너무 감사해. 너의 기회 자체를 알본에게 넘겨줬잖아.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고 팀을 위해.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F1이죠. 사회생활과 똑같아요. 우리 회사를 위해 네가 정말 희생했으니 자, 이제 권고사직. 야, 저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고마워. 술 사줄게. 회사는 나가라. 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고요. 자, 어쨌든 스타트에서 그런 변수들이 있었고 생각 외로 무난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변수는 없이 진행됐지만 경기 후반에 타이어 관리가 안 되는 차들이 속출을 했죠. 물론 하위권에서 피스탑을 한 것들, 알핀 2명과 스트롤 피스탑 했죠. 소프트로 좀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가슬리는 패스티 스트랩도 찍었어요. 스트롤이 먼저 찍었는데 가슬리가 가져갔죠. 저 막판에 소프트로 갈아 끼웠으니 당연히 여기서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게 있었고, 트랙을 벗어난 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어디? 10번 코너. 이거는 레이스 때도 레이스 때 그 트랙을 벗어나서 랩타임 삭제된 게 스프린트 때보다 적었어요. 레이스에서는 팀들이 엄청 관리를 했습니다. 엄청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스 때 트랙을 벗어난 전체 건수가 몇 건이었냐? 18건. 18건이었는데 10번 코너가 14개예요. 그 정도로 10번 코너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페널티 나올 뻔한 드라이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조심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스프린트는 2명이나 페널티를 받았죠. 먼저 츠노다가 받고, 그래서 안토넬리가 난가? 자, 5등 난가 했는데 안토넬리도 4번 나갔죠. 자, 그리고 알론소 같은 경우에도 안토넬리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매우 불안한 미디엄 타이어로 오래 달리는데 미디엄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고 굉장히 이른 시점에 프론트 타이어가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자꾸 밀렸죠. 그러다가 16번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나가지고 앞에 왼쪽 앞 타이어가 문제가 되는데 왜 오버스티어가 나나요? 그거 프론트 그립이 부족하면 언더스티어라면서요 라고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배우면 그게 맞고요. 근데 언더스티어가 걸리면 이게 밸런스가 이제 넘어가니까 언더스티어 나가지고 프론트가 안 돌던 애가 프론트 그립이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바로 뒤가 돌죠. 그래서 오버스티어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심레이싱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너무 위험해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레이싱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가 나가면 오버스티어가 많이 나옵니다. 언더스티어가 시작일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버스티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츠노다, 안토넬리가 원래 순위를 바꿔서 순위표가 나오려고 하다가 안토넬리도 5초 페널티가 나오면서 제자리. 알론소는 이미 좀 한참 뒤로 갔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도 영향이 없었죠. 이 결과 베르스타펜은 이거대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드대로 끝났으면 피아스트리보다 무려 5포인트 더 적은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고 노리스보다도 3포인트를 덜 가져가게 되니까 노리스가 3포인트를 달아난다는 의미가 돼서 굉장히 힘들 수 있었는데 노리스와 1포인트, 피아스트리와 3포인트 차로 끝났다는 게 베르스타펜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고 피아스트리도 노리스와의 격차를 2포인트 좁혔다는 게 의미가 크죠. 자, 이제 타이어는 하드 없었고요. 죄다 미디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후반에 못 버티는 차들이 많았어요. 25랩을 꽉꽉 채워 달리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자, 스프린트 데이의 이제 결과를 보면은 베르스타펜이 2계단 순위 끌어올린 반면 알론소가 한번 꿈틀 흐트러지면서 2계단을 더 내줘서 뭐 스타트에서 1계단 내준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2계단 더 미끄러진 것은 아무래도 타이어. 야, 이거 레이스 때도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알론소는 생각을 해야죠. 레이스에서 내가 25랩만 달릴 거니까 전력으로 달릴 것이냐, 아니면 레이스 내내 아끼기만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자, 스프린트 우승 피아스트리입니다. 돌아왔죠. 그리고 카타르는 피아스트리
트랙이 됐습니다. 자, 퀄리파잉 시작전. 이제 퀄리파잉으로 갑니다. 피아스트리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퀄리파잉에서 견제할 것은 역시 러셀이었죠. 러셀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떨까가 걱정이었고 퀄리파잉 Q1에서 스프린트 퀄리파잉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둘 다 SQ1과 Q1 둘 다 떨어진 것이 해밀턴, 스트롤, 콜라핀 저 3명이죠. 18, 19, 22 이분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부다비는 카타르보다 프랙티스 시간도 길고 스위스팟을 찾을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상위권 팀은 그나마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고 츠노다 같은 경우에도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았는데 여기는 또 미끄러졌죠. 물론 기록은 츠노다 1위 러셀과 0.687초밖에 안 됩니다. 이건 솔직히 20위까지 1.063초 차이 나는 거는 너무했잖아요. 이건 뭐 세계적인 수준 말고 어떤 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모터스포츠 심지어 원메이크나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에서 BOP 들어가는 경기를 봐도 20위까지 1초 나는 경기 잘 없어요. 20위가 뭐야? 10위까지 1초 차이도 보기 힘들어요. 진짜. 아니 0.687초 차인데 Q1 탈락은 좀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Q2는 어땠느냐? Q2는 앞에 누군가가 미친 듯이 달려나갑니다. 이제 1분 20초 074도 빠른 기록이었는데 Q2의 피아스트리 트랙 레코드 경신을 해버리죠. 물론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도 빨랐지만 이미 그게 있었지만 Q2에 1분 19초 650으로 19초 대 가나요? 하는데 19초 650은 너무했잖아요. 진짜 빠릅니다. 이래서 랜도 노리스조차 0.2초 이상 차이 났고 베르스타펜부터는 0.3초 차이가 납니다. 대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Q1까지 누적된 데이터로 이제 맥라렌은 찾을 걸 다 찾은 거예요. 스위스팟에 갔죠. 맥라렌은. 다른 팀들은 아직도 이건가?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아까 그 산인가? 막 하고 있는 중에 맥라렌은 스위스팟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Q2에서 탈락한 팀으로는 자우버는 후켄버그 11위만 해도 굉장히 잘했죠. 특히 아이작 카즈가 단 1000분의 3초. 이번엔 아이작 카즈가 턱걸이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때와 좀 다르죠. 알본이 떨어진 게 좀 아쉽고 베어머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고 로스는 스프린트 퀄리파잉보다 나아졌지만 퀄리파잉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10위까지 0.7초 차. 아까 Q1의 16위까지의 기록과 비슷하죠. 어쨌든 0.7초 차로 Q2 진출했고 문제는 Q2까지 워낙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면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차들은 타이어가 남아나질 않아요. 이 스프린트 주말 소프트 숫자가 6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SQ3 갔던 팀들은 하나 썼고 프랙티스 1에 또 하나 썼고 그럼 새 소프트 4세트밖에 없는 거를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이게 Q3 전용이 아니니까 Q2까지 4개 다 쓰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Q3에 저 밑에 3명 왜 새 소프트보다 기록이 안 좋은 헌 소프트로 저렇게 8, 9, 12에 머물렀나요? 새 소프트가 없으니까요.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Q2까지가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순위에 비해 안 좋은 순위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친구 이름이 하나 써있죠? 가슬리? 자네는 왜 여기 있나? 생각이 드는 가슬리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이 퀄리파잉에서는 맥라렌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심지어 러셀도 4위에 머물렀고 피아스트리 0.275초차가 나는데 베르스타펜이 조금 더 맥라렌과의 격차를 좁혔어요. 이 부분이 의미가 컸죠. 특히 베르스타펜이 3그리드였냐 4그리드였냐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0.011초 차 0.011초 차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안토넬리는 러셀과 0.2초 차나요. 근데 이게 지금 짝수가 워낙 안 좋은 곳이고 노리스가 2그리드 스타트이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3그리드냐 4그리드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베르스타펜이 저걸 조금 더 기록을 당겼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돌아왔죠.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 퀄리파잉 3개의 중요 세션에서 모두 1위. 이러면 본인 실수만 안 하면 우승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가슴이 아픕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퀄리파잉에서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를 비교하면 노리스가 빨랐던 곳들이 의미가 있는 곳들인데 이 루사일에서 진짜 중요한 곳들에선 다 피아스트리가 빨랐어요. 그래서 사실 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4, 5번 직각 코너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직각보다 완만하게 도는 2개. 그 다음 7, 8, 9.
7, 8에서 손해를 보면 9, 10이 빠른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아래에 나오죠. 7, 8이 이 7, 8, 9로 이제 중속 코너들이 연속 이어지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맨 아래 나오는 게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차이입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건 피아스트리가 빠르다는 거고 주황색 그래프가 흰색 아래에 있는 건 노리스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코너 갈 때까지 점점 가속해가지고 1번 코너 통과할 때까지는 피아스트리가 빨랐다가 1번을 빠져나갈 때 크게 돌죠. 여기서는 노리스가 좋아요. 2번 코너까지 빠져나오니까 역전이 됐어요. 여기는 노리스가 더 빠릅니다. 4번, 5번까지 이 피아스트리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랐지만 5번을 빠져나올 때의 아쉬움, 6번 코너 가기 전에 잠시 역전이 됐다가 브레이킹에서 다시 이득을 봤지만 탈출할 때 6번을 들어갈 때 이게 느린 코너잖아요. 들어갈 때 노리스가 이득인데 빠져나올 때 피아스트리가 벌어요. 마지막 추격이 7번인데 7번도 들어갈 때 번 거를 나올 때 그대로 까먹죠. 두 명이 라인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들어갈 때 투자하는 것과 나올 때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 차이가 끝내 안 좁혀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8, 9번에서 피아스트리가 빠르고 9, 10번에서 어떻게든 벌어보나 했는데 10번을 빠져나올 때 피아스트리가 살짝 좋았고 그것이 그대로 쭉 이어지고 12, 13, 14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차 성능으로 도는 곳이죠. 차이가 안 나야 정상입니다. 여기가 평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지금 현재 맥라렌의 성능을 똑같이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차 성능으로 가는 데인데 보통 누구 한 명이 못하면 차이가 나는데 둘 다 잘하면 둘 다 못해도 차이가 나요. 둘 다 못하게 똑같이 못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둘 다 잘하면 차이가 안 납니다. 둘 다 잘하면 차이가 안 난다. 즉 이번에 두 드라이버 많이 비슷했다. 하지만 이 느린 코너 공략할 때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6번 빠져나올 때도 한번 힘써봤지만 답은 없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아스트리의 완승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얼티비트 랩타임에서 퀄리파잉 최고 기록과 약간씩 차이가 나는 드라이버들이 좀 있는데 러셀 있죠. 러셀이 얼티미트 랩타임 전체 3위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최고 기록은 베르스타펜이 빨랐다는 거. 그리고 알론소도 얼티미트 랩타임이 그 메르세데스와 맥라렌 그리고 베르스타펜 빼면 알론소가 제일 빨랐는데 6등이 아니고 8등을 했죠. 얼티미트 랩타임은 6등입니다. 베스트 섹터 타임만 더하면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만큼 알론소조차도 스위스 팟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 모으기가 힘든 곳이 맞습니다. 아부다비는 좀 덜 할 거예요. 물론 이번 현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2026 호주 그랑프리의 세상이 달라질 거니까 기대하시면 되고 그때는 물론 새 차니까 스위스파 찾는 거 어려운 차들이 있겠지만 요즘만큼 다들 찾기 어려운 차는 아닐 거예요. 자, 그렇고요. 팀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거 있죠. 스피드 트랩의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분명 맥라렌이 최상위권 그것도 눈에 띄는 차이로 최상위권이었는데 바꿨어요. 레이스에서 추월할 일 없죠. 그런 건 없는데 전체적인 페이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셋업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뚝 떨어졌습니다. 스피드 트랩에서의 순위가. 그만큼 셋업을 조금씩 건드리는 차들도 있지만 많이 건드린 차들도 꽤 있었다는 의미예요. 두 드라이버가 각 섹터별로 모두 3등 안에 들었습니다. 모두 잘한 거죠. 자, 페라리는 여전히 해밀턴은 가장 느려요. 스피드 트랩에서. 그리고 섹터 3가 느립니다. 이게 못 찾은 거예요. 뭔가를 해봤을 텐데 못 찾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못 찾았죠. 저속 코너, 약간 공격학적 성능이 안 나오는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부족하진 않았는데요. 반대로 르클레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반대죠. 섹터 3만 좋아요. 섹터 3 중요한 거 맞거든요. 섹터 3 중요한 거 맞는데 그것만 괜찮고 나머지가 안 좋아요. 이것도 문제죠. 원래 섹터 3 좋으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 서킷인데 이상하다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만큼 스위스 팟을 찾기 어렵다. 오늘 한 20번쯤 얘기하겠네요. 자, 베르스타펜입니다. 여기는 탑스피드가 빠르죠. 원래는 맥라렌보다 훨씬 느린 탑스피드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섹터 1 굉장히 빠릅니다. DRS 존 최고 속도 나오는 구간이 섹터 1에 있죠.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섹터 3 버리지 않았어요. 전부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생각 외로 균형이 잡혔는데 맥라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냥 차이가 났을 뿐이에요. 맥라렌 빼면 베르스타펜, 메르세데스 얘네는 근데 사실 스피드 트랩에서 원래 스프린트 퀄리파잉 때도 빨랐어요. 비슷한 셋업을 유지한 겁니다. 근데 메르세데스는 잘 아시겠지만 시즌 중반에 업그레이드 열심히 가져오면서 뭔가 해보려다가 그걸 버리고 셋업이 굉장히 어려운 차로 갔던 것들 있죠. 이제 그 뒤에 완전 그냥 롤백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절대 아니고 중간에 쌓아놨던 거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다시 원점 출발을 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 스위스팟이 넓은 차가 됐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거의 최악 수준으로 셋업 못 잡는 차가 됐었죠. 빨리 포기한 거예요. 빨리 포기한 게 현명한 선택이었죠. 뭔가 될 듯 될 듯 해가지고 최근에야 문제가 터지는 그런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단 하늘리 섹터 3가 좀 아쉬웠고요. 자, 여기도 로우 드래그 셋업으로 뭔가 해보시려는 분이 계시죠. 알론소 선생님. 이 알론소 선생께서는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섹터 3에서도 12, 13, 14번 드래그를 적게 만들면 고속 코너에서 빠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어 관리가 될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타이어 관리가 되는지는 알론소가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에 어떤 결정을 할지 나중에 지켜보시겠고요. 자, 원래 스피드 트랩에서 이 인터넷 유튜브니까 제가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개 느렸던 알핀이 싹 바꿨습니다. 우리 로우 드래그로 갈 거야. 야, 여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죠. 완전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완전 다른 걸 가져왔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가슬리의 성적이 확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몰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좀 더 몰기 어려웠을 텐데 가슬리가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싹 뜯어 고쳤죠. 셋업을 누가 봐도. 스피드 트랩에 거의 가장 느렸던 팀 중에 하나였는데 뭐지 싶은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섹터 3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연히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는 그냥 그런 상태가 그냥 그렇게 계속 유지됐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지 되겠고요. 다음은 원래 여기는 셋업을 많이 안 건드렸죠. 원래가 나빴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Q3 진출했기 때문에 SQ3 때와 다르게 아이작 하자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타이어 관리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차였기 때문에 레이스가 기대되는 거였는데 로슨이 아무래도 스프린트 퀄리파잉부터 빌드업이 부족했던 것 때문인지 스프린트 퀄리파잉 SQ1에 미끄러지면서 부족했던 것 때문인지 역시 탑10에 아슬아슬하게 들지 못했습니다. 두 드라이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섹터 2가 한 0.1초, 섹터 1이 한 0.13초 정도 차이 나고 여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윌리엄스, 알본이 몹시 아쉽게 됐습니다. 알본은 사실 Q3 진출할 만한 페이스였는데 진출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사인스가 무려 7위를 차지하면서 딱히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고 여기는 완전 로우 드래그 도박도 아니에요. 아까 모보 팀 알핀은 그 정도 속도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알핀 정도의 파워 유닛을 가지고 스피드 트랩에서 6등을 했다? 저기는 그냥 로우 드래그 거의 극단으로 간 거죠. 이 서킷에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윌리엄스도 나름 드래그가 안 생기는 차인데 등수가 알핀보다 밑으로 갔다 그러면 꽤 적당히 셋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우버는 그냥 그런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Q3 진출 실패. 그러나 이제 후켄버그가 포인트 근처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죠. 자,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서킷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레이스는 25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일단 섹터 3 우리에게 제일 궁금한 섹터 3의 모습을 보고 가면 그래도 나름 비슷비슷한 차들이 좀 나옵니다만 맥라렌이 워낙 월등하죠. 이게 이 서킷에 강하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타이어 관리도 나름 잘 되는 거고 맥라렌으로서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트랩에서 아까 맨 윗줄에서 가장 탁월하게 앞서있던 주황색 바가 사라지고 메르세데스가 치고 올라오고 알론소가 치고 올라오고 레드불도 심지어 알핀까지 이거 쭉쭉 밀어놨습니다. 그렇고요. 이 최고 속력과 랩타임은 제가 20명을 전부 표시했는데 요게 너무 두 명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약간 가는 점선으로 했고 두 명이 같은 원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굵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가늘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낮게 보셔야 돼요. 저게 얘네의 진짜 그 유효 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하이 다운포스 쪽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쪽은 맥라렌, 로우 드래그 쪽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쪽은 메르세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가 높은 공격학적 효율 쪽이 되는 거죠. 그 중간쯤 위치에 레드불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랩타임은 베르스타펜이 더 잘 나왔는데 츠노다의 기록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츠노다를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진짜 레드불의 위치는 알기 어렵죠. 반면에 이제 굉장히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팀들이 많아요. 중간의 팀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 팀들의 전력을 비교하는 거는 이 가로축의 중앙에 얼마나 몰려있냐. 그러면 이게 중위권이 치열하다는 건데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그만큼 기록 차이 안 나게. 그런데 성격은 달라요. 여기 로우 드래그로 많이 가신 분들, 알핀도 여기 로우 드래그 쪽에 가 있고, 반면에 하이 다운포스 쪽으로 간 페라리라든지 레이싱 불스라든지 하스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 퀄리파잉 팀메이트 배틀. 요거는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3경기를 했는데 23이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팀을 옮긴 경우 당연히 안 차겠죠. 츠노다와 베르스타펜 2경기 하고 나서 3경기째부터 츠노다가 들어와서 21이 총합이 되는 게 맞고요. 비슷한 경우가 가슬리와 콜라핀토 있고 하자와 로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죠. 뭐냐면 한 드라이버의 퀄리파잉 기록이 없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하스는 2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드라이버 합치면 23이 아니라 21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자우버도 한 건이 있고요. 윌리엄스도 한 건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퀄리파잉 중에 기록이 안 나온 경우가 올해 4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알론소와 스트롤 24대 0이 나올 것인가. 베르스타펜과 치노다야 어차피 2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걸 퍼펙트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알론소와 스트롤 요거 퍼펙트 나올 수가 있죠. 참고로 러셀은 윌리엄스 시절 3시즌 동안 2시즌이 퍼펙트였습니다. 야, 이거 제가 F1 역사의 길이 남을 같은 팀에서 3시즌을 뛰면서 2시즌 퀄리파잉 배틀 퍼펙트를 한 남은 한 시즌도 한 번 졌죠. 3시즌 동안 한 번 졌습니다. 이 러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러셀 팀메이트 한 번은 쿠비짜였고 2번이 라티피였습니다. 고티피 아시죠? 고티피. 네. 헝가리 그랑프리 프랙티스 3 1위에서 전 세계가 난리 났던 그 라티피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퀄리파잉 배틀이 아무래도 같은 차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느낌만 보시면 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짜릿한 저 알론소와 스트롤, 에스턴 마틴이죠. 네, 저번 주 주간 리뷰에 말씀드렸지만 제 꿈에 나왔다는 스트롤. 네, 그리고요. 팽팽한 팀도 있지만 역시 루키들이 잘하고 있는 곳 눈에 많이 띕니다. 베어먼, 보톨레토, 하자. 네,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퀄리파잉 팀메이트 평균 기록. 여기도 0.3초 이상은 제가 노란색 표시를 했고 0.3초 이상이면 문제가 심각하다. 빨간색이면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저 시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빨간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0.6초가 넘어간다. 평균입니다. 평균. 합 아니고 평균.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알론소 스트롤 경우보다 0.2초 차이가 더 납니다. 지금 사실 알론소 스트롤도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저거 조금만 더 차이 나면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저라면 제 아들이라면 용서 안 합니다. 0.562초. 네. 그런데 네. 로렌스 스트롤은 아들 사랑이 깊으셔가지고 0.56초 정도는 봐준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제 아들은 저는 남의 집 자식보다 제 아들을 좀 더 엄하게 대하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자녀 학대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그런 쪽이라 절대 안 봐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츠노다는 그것보다 차이가 더 났다. 그래서 스트롤이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안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토넬리도 많이 뒤져 있습니다. 저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콜라핀토도 마찬가지고요. 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0.3초가 넘는 게 평균이라면. 자, 그리고 레이스를 앞둔 타이어 맞나? 이거 좀 다른데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데 2명 다른데 뭐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Q3, Q2, Q3 못 간 차들이 소프트 타이어가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미디엄과 하드는 최소한 2세트 1세트. 소프트 뭐 중요하겠습니까? 레이스에서 물론 몇 번 나왔지만 어쨌든 미디엄과 하드 합쳐서 3세트. 그것도 하드 1세트 고정이죠.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에서 왔어요. 존 타이다예요. 여러분이 존 타이다가 미래로부터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야, 미디엄 1세트 하드 2세트를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미디엄 하나로 딱 달리고 7렙째 하드 그 다음 하드로 가면 순위 엄청나게 끌어올렸을 겁니다. 네. 하드로 갔으면. 네, 아무도 없었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레이스 스트래티지는 그렇죠. 이거는 세이프티카가 안 나왔을 때 얘기죠. 25렙 어떻게 알겠어요? 피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보기 전엔 몰라요, 진짜. 그러나 이거는 이제 페이스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이프티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종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죠. 근데 시뮬레이션 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선택을 다르게 하는 놈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내 선택과 무관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를 지금 20명이 하잖아요. 우리 팀 빼고 해도 18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월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면 25랩, 50랩 꽉꽉 채워서 달리는 그게 맨 위에 있는 거죠. 저게 맞는데 그렇죠. 미디엄으로 갔으면 마지막엔 무조건 소프트일 거예요. 7랩 남았는데 누가 미디엄이나 하드 써요. 소프트 쓰죠. 그래서 맨 윗줄 2개가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자, 그 다음 피스탑에서 몇 초를 잃어버리느냐. 26초. 이 26초가 정상적인 피스탑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피스탑은 잘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경기의 특성,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경우, 물론 저는 7렙제에 솔직히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7렙제에 16명이 피스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16명쯤만 하더라도 더블 스택이 한 두세 팀만 걸리는 같은 타이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피트에서 걸리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차, 다가오는 차만 있어도 못 나가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더블 스택은 제 속도에 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26초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번에 이제 15.5초가 아닐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왔고요. 자, 경기하기 전에 이거 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우의 수.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자, 노리스 우승하기만 해도 그냥 챔피언이었고요. 2등을 하더라도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이 4위 이하, 3위 이하를 해야 노리스 챔피언 되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 계단, 두 계단 차이예요. 한 7등까지는. 어쨌든 뭐 의미 없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뜬 거죠. 무려 F1 공홈 이미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점수 차이가 꽤 되기 때문에 할만해요. 할만하고도 나왔어요. 네, 챔피언십 포인트. 저게 챔피언십 포인트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순간으로서 챔피언십을 결정짓는 포인트, 그 순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네, 좋았고요. 자, 그 다음 레이스 스타트인데 여기는 타이어가 좀 갈렸고 콜라핀토는 무려 스프린트에 이어 레이스도 피트 스타트였고요. 그리고 하드가 콜라핀토와 함께 알보니 하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알본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했죠. 왜냐하면 25랩 가는 나머지 그 두 스틴트에 쓸 하드가 없었잖아요. 스타트에 쓰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가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윌리엄스의 잘못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늘이 알본을 버린 거죠. 이건 7렙제 피스탑을 한 거는 하늘이 알본을 버렸고요. 소프트 스타트한 드라이버들에게도 7렙제 세이프티카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7렙제에 모두 타이어 교체를 했으면 소프트 타이어 쓴 차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7렙제에 대부분 피스탑을 안 했다라면 소프트 스타트한 차들이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없었고요. 자, 대망의 중간에 세이프티카가 참 가슴 아프게도 딱 7렙제에 걸쳐서 6렙제부터 이제 그 이슈 생기면 7렙제가 딱 걸쳐서 나오는 바람에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딱 저때 나오냐? 이게 정말 이상한 운명의 장난 같은 거였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3렙제 세이프티카가 나오고 6렙제 들어갔어 봐요.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사실 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그거였어요. 마지막에 26랩을 남기고 세이프티카가 나왔을 때. 그러면 25랩이 남는 그 랩이 되는 순간 100%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20명이. 그거보다는 좀 덜 혼란스러웠어요. 요거를 각 팀별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시기보다는 그냥 응원의 메시지만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은 메모장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라렌이 나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네, 우선 챔피언 타이틀 확정을 지을 수도 있었던 노리스의 경기, 또 피아스트리 입장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십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었던 경기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원인에, 우선 저는 만인을 변호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맥라렌의 선택이 꼭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잘못됐죠. 지나고 보면 잘못됐어요. 지나고 보면 잘못됐는데 지나기 전에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7렙제에 어떤 팀은 세이프티카가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게 100% 맞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만 모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판단이 옳게 작용할 수 있어요. 안 들어가면, 만약에 나만 들어가면, 나 혼자 뒤로 가면 어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거든요. 나 혼자 전체의 뒤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스타트에서 노리스가 3위로 밀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더티 사이드
라는 불리한 분명히 있었고 베르스타펜 스타트 잘했고 노리스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3위로 밀린 거 어쩔 수 없었는데 피아스트리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뒤로 안 들어간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죠. 이 선택도 저는 맥라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 베르스타펜이 2위에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위에서 들어갔는데 나머지가 전부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고차나 뭐 지금 뭐 문제 펑처가 나서 저 때도 리타이어 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던 가슬리나 뭐 이슈 피스탑 하면서 페널티 수행해야 했던 오콘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빼고 17위로 달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2위면 과연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물론 다 들어가는 거 보면 역시 잘했군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질러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간다 하면 어쩔 건데요, 뒤에서. 그리고 한 20렙쯤 달렸는데 또 세이프티카 나오면 꼴찌예요, 꼴찌. 진짜 꼴찌예요. 20렙쯤 세이프티카 나오면 망해도 이만저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갔으니까 그 선택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지. 예. 근데 물론 금방 다 들어가는 걸 봤죠. 금방 다 들어가는 걸 봤는데 노리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날아갔죠. 그런데 노리스 입장에서 또 하나 베르스타펜과만 비교해서 본다면 저 때 베르스타펜은 들어갔잖아요. 근데 노리스가 안 들어갔어요. 이제 나머지가 다 안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베르스타펜만 손해보고 나는 이득을 왕창 버는 거잖아요. 어차피 피아스트리는 따라가기 힘든데. 근데 피아스트리가 피스탑을 안 한 시점에서 노리스만 피스탑을 시키는 전략의 핵심은 뭐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배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리스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좀 이상하죠. 즉 경쟁자인 다른 드라이버가 다른 팀에 있는데 우리 팀의 경쟁자를 이기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전략이면 노리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상하죠? 자, 특히 맥라렌이 두 드라이버를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베르스타펜과의 경쟁은 신경을 쓰지 않고 피아스트리와 경쟁하기 위해 노리스만 피스탑을 시킨다. 그러면 여태까지 올 시즌 내내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맥라렌은 이 결정이 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쉽죠. 지나고 나니까 아쉽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아스트리도 안 좋고 노리스도 안 좋은 결과가 됐는데 이때 정말 절망적인 결과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 미디엄 타이어로 달릴 때는 이 페이스를 보시면 나오지만 이 첫 미디엄 타이어 페이스를 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 세이프티카가 여기 중요한 타이밍에 걸리면서 타이어 관리도 잘 되고 페이스 그냥 이 실선 피아스트리 점선 노리스 가리지 않고 너무 좋아요. 다른 팀들 여기가 있잖아요. 간격이 쭉쭉쭉 벌려서 웬만한 드라이버들 26초 간격을 다 만들었죠. 물론 다른 팀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늘이 도운 거예요. 하늘이 이 세이프티카 타이밍에 이 전략적인 딜레마에 있는 팀의 입장에선 재앙을 준 거지만 사실 다른 쪽에선 하늘이 도와준 게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두 명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미디엄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차들이 앞에 조금씩 있잖아요. 물론 들어와서 페이스를 끌어올려가지고 좀 소모를 했어요. 이거 간격을 빨리 다시 26초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오자마자 약간 소모하면서 하다가 페이스 조금 떨어지고 다른 차 다가오니까 페이스 느려집니다. 더티 에어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죄다 피스탑 했잖아요. 죄다 피스탑 하니까 클린 에어다. 더티 에어와 클린 에어의 차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클린 에어로 관리는 잘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다시 끝까지 가면은 이득을 얻을까 하고 보는데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여기서의 이 차이와 랩당 1.5초씩 이 대세와 차이가 나던 이거면 됩니다. 이게 맥라렌의 전략이 이 전략적으로 플렉서빌러티가 사라진 나머지 모든 차들에 비해서 1.5초씩 빨랐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1초 차이가 안 되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버려.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하드를 쓰는 차들이 빨랐던 거예요. 이게 딱 그거죠. 여러분 슬램덩크 보시면 북산의 그 약점 딱 하면서 막 이것이 그들의 한계다 하면서 딱 능란 감독님이 열심히 계산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상 외의 요소 강백호의 리바운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하드타이어 개빠름. 여기서 그거예요. 이게 그건 계산에 없었는데 하면서 그렇습니다. 계산에 없던 일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원래 50렙째까지 이 숫자가 50이 찍힐 때까지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피아스트리 여기 보면 40쯤 남았어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봐야 소용없는 상황이 된 거고, 노리스 2랩 있다가 또 들어갔는데, 노리스는 그나마 안토넬리를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아스트리와 안토넬리의 이 그래프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보면 피아스트리도 누군가 뒤에 붙어가지고 시간 손해를 본 것 같잖아요. 이 노리스의 페이스가 떨어진 건 안토넬리 때문이거든요. 안토넬리 뒤에 붙어서 추월을 못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피아스트리도 그래요. 즉 이게 앞에 뭐가 없었어도 노리스가 정말 빨랐을까가 살짝 수상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그렇다고 치지만 이 노리스는 자기가 빨라서 추월한 게 아니라 안토넬리가 실수를 했죠. 그건 그냥 100% 실수인데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월을 하고 나서 노리스의 페이스는 피아스트리보다 빨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만큼 더티에어 속 달리면서도 노리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빠른 페이스가 의미가 없어졌죠. 특히 여기에 이 안토넬리한테 까먹은 걸 마지막에 따라 붙었지만 별 의미 없었고요. 피아스트리는 압도적으로 이 경기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진짜. 여기 뒤에 순위가 나오지만 여기 전체 평균 랩타임 순위 1위 피아스트리, 2위 노리스, 심지어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차이도 0.35초 차이가 나죠. 이 0.35초 차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10랩이면 3.5초라는 얘기고요. 50랩이면은 17.5초라는 얘기고요. 50랩이 넘으니까 18초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만. 그 노리스보단 18초 빨랐어야 되는 페이스였어요. 피아스트리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안 됐고요.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르클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후켄버그에게 잡힌 거 이게 사실 베르스타펜 노리스 건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후켄버그가 소프트 스타트였거든요. 그런데 르클레 어디? 짝수 더티 그리드죠. 홀수 바로 뒤에서 출발한 친구가 하필 소프트 스타트를 했어요. 같은 타이어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순위 뺏기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스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11위 정도에 들어가게 되고 해밀턴 소프트 스타트에서 많이 벌었잖아요. 이 소프트가 이런 겁니다. 스타트하자마자 3계단 벌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차들 2대가 지금 사고 나서 밀려나가는 상황이라 이익을 더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계단을 잃게 됩니다. 2계단 잃었다가 2대가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제자리가 돼요. 이 피스탑한 기준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맥라렌이 걱정했어야 되는 이유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트래픽이요. 이 피트에서 다른 차가 뒤에서 들어오면 그냥 내가 먼저 들어와서 먼저 피스탑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와. 그러면 시간 손해를 왕창 볼 수 있죠. 이거가 딱 걸릴 수 있는 게 노리스였어요. 피아스트리는 어차피 포기했고, 자,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이 딱 들어오는 게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나가려 하는데 베르스타펜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걸릴 수가 있는 위치죠, 사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라리도 마찬가지죠. 이 중위권에서 들어왔으면 안 걸리면 더 이상해요.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16대가 피스탑을 하는 상황입니다. 16대가 피스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안 지나가면 이상해요. 심지어 해밀턴 더블 스택이에요. 근데 뒤에서 기다리죠.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걸리면 무조건 안 좋은 건데 딱 중간이었죠. 이 팀이.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순위와 나갈 때 순위 비교해보면 딱히 손해본 게 없죠. 해밀턴은 2계단 손해본 겁니다. 왜냐면 2대가 사라졌으니까. 르클레는 2계단 올라갔죠. 그게 그냥 유지된 겁니다. 그냥 제자리예요. 여기 한 명 올라갔다 온 건 오콘 피스타 한 랩 늦게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여기에서도 이슈라면 이슈인데 하드 타이어가 더 좋은 타이어였어요. 해밀턴이 미디엄이 기본적으로 랩타임이 빠르니까 이 미디엄을 선택을 했는데 이걸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었죠. 많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많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똑같이 하드로 달렸으면 타이어 관리는 됐을 텐데 추월이 됐을까? 라는 생각 좀 있고요. 미디엄도 안 됐어요. 물론 미디엄도 안 됐지만 하드는 더더욱 안 되지 않았을까? 똑같은 사이클이면. 비슷한 건 르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클레 본인도 차 몰기가 힘들었고 그래도 뭐 퀄리파잉 같은 스핀 이런 거는 없었지만 딱히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걸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뒤로 가가지고 이 드라이버들이 페이스가 어땠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페이스가 느리죠. 이 맥라렌의 이 라인과 비교해보면 하염없이 느립니다. 이게 페라리 책임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페라리 이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랬나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하드 타이어의 르클레가
끊임없이 기록이 향상되는 페이스인 반면 미디엄 타이어인 해밀턴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미디엄으로 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앞이었으면 그냥 똑같은 전략으로도 갈 수 있는데 뒤에서 뭔가 변수를 노리려면 미디엄 가는 게 맞아요. 기왕 아껴놓은 미디엄인데. 그래서 뭐 별로 이상한 건 아니었고 하드를 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 잘 관리가 돼서 추월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트래픽에 갇혀있다 경기 끝난 거죠. 요때 피스탑 타이밍 딱 걸리고 거기 피스탑 과정에서 트래픽 좀 걸리고 하면서 날아간 두 개의 순위가 결국 노포인트로 끝난 건데 그 두 순위 안 잃었으면 10등이에요. 뭐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12등이나 10등이나 페라리로서는. 르클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몇 명 이슈 생기면서 포인트를 얻기는 했습니다만 페이스가 많이 느렸는데 이것은 다 이유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페이스를 올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자, 슈퍼스타. 일단 츠노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타팅 그리드가 워낙 뒤였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한 계단 심지어 밀렸죠. 그런데 앞에 두 대 사라지기도 했고 이게 참 새옹지마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더블 스택인데 더블 스택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피스탑하고 여기 휙 나가버려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 다른 팀들 더블 스택이 앞에 여러 팀이 걸리는 상황에서 츠노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두 계단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퀄리파잉을 잘해서 여기서 놀았으면 여기서 손해보는 게 낫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득 봤어요. 본 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경기 후반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스트롤 가시고 아이자카자 타이어 가시고 하면서 츠노다 포인트까지는 올라왔어요. 베르스타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 슈미츠는 인터뷰를 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피스탑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다들 그런 거 아니었냐. 제가 보기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100%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죠. 이득이 굉장히 큰 건 맞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안 들어가면은 정말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앞은 힘들어요. 저기 한 세 번째 자리쯤은 할만하지. 세 번째 자리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맨 앞이잖아. 맨 앞. 피아스트리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들어간 맨 앞인데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그런데 레드불의 그 전략적인 변수 노리기는 기대하셔도 좋은 게 2021 시즌 결과만 보면 굉장히 그 논란의 사건 사고들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시즌에 대단했던 점은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메르세데스도 그렇고 레드불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와 이래도 되나 싶은 과감한 결단은 팍팍 해요. 그게 또 먹혀. 그게 좀 힘든 전략인데 드라이브에 수행해. 이거를 보는 그 맛이 있어요. 기록 차이는 엄청나요. 그래서 막 쫓아가고 막 기록 차이가 촘촘하고 추월이 계속 나고 이런 거 절대 아닌데 그런 전략적인 요소들이 2021 시즌에 많았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 그때는 이제 실무 스트래티지 엔지니어였죠. 지금은 프린시펄 스트래티지 엔지니어죠. 수석 전략 엔지니어인 한나 슈미츠가 굉장히 잘 결단을 했다. 그렇죠. 챔피언을 노리려면 꼴찌가 되는 거보다는 뭔가 변수를 꼴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를 노려야 된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잘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노리스 빼고. 노리스는 베르스타펜 뒤에서 안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베르스타펜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이 과제가 쉽지 않습니다. 맥라렌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는 맥라렌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하드 타이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 타이어를 그렇게 심하게 소모를 하지 않으면서도 맥라렌과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이 부분에서 미디엄에서 너무 잘해줘서 베르스타펜은 그렇게까지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클린 에어에 가까운 공간이기도 했지만요. 하드는 타이어가 좋았고요. 하드는 타이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맥라렌 드라이버들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페이스는 갱 좋았죠. 베르스타펜 언제부터 브링이 톰을 했는지 아시겠죠? 베르스타펜의 실선을 보면 내가 언제부터 안전하게 타이어 관리를 해서 타이어 터지지 않게 타이어 슬로우 펑처라도 나면은 그냥 큰일 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 건이 사실 2021년엔 일어났거든요. 이 간격이 충분히 벌어졌는데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다가 경기 막판에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2021년엔. 자, 그런데 짠 여기서 오늘은 아니다. 카타르는 아니다. 여기서는 타이어를 관리해야 된다. 쫙 늦추는 거죠. 평소에 베르스타펜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나는 노 리스크 풀 페이스 그거 아니에요. 풀 푸시. 노 리스크 풀 푸시 아니고 노 리스크 노 푸시. 딱 필요할 때까지만 속도를 높여줬고요. 그래서 큰 이슈 없이 끝났고요. 츠노다의 페이스는 츠노다가 느린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츠노다가 느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의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이죠. 요거는 츠노다는 낼 수 있는 페이스를 못 냈어요. 타이어 관리에 이슈가 이때 안 생기죠. 그런데 여기 간격이 좁혀졌잖아요. 이거는 페이스가 맞아요. 이때는 간격이 좀 벌어지고 그래서 본인 페이스가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 페이스로 달리는 차들 중에 이제 후반에 이슈가 몇 대 터졌죠. 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일단 러셀이 스타트에서 망했습니다. 심지어 러셀 뒤에서 출발한 안토넬리가 4위로 올라왔죠. 러셀 짝수 그리드의 재앙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짝수 그리드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피스탑 할 때 7위. 심지어 더블 스택이 가깝잖아요. 러셀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이 팀도 뒤에 이제 차들 들어오면서 꿈쩍꿈쩍 하는데 앞에 안토넬리가 다른 차에 걸려서 뒤로 밀렸기 때문에 러셀은 더 밀렸죠. 그래서 여기가 딱 걸렸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안토넬리 나름 잘해줬고요. 특히 이 마지막에 노리스를 이 마지막 랩 직전까지 마지막에서 플러스 2랩까지 잘 막아준 건 정말 대단한 주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한계에 가까웠고 이 안토넬리가 앞에 있는 사인스와의 간격을 좁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어에 먼저 빨간불이 들어온 게 사인스였어요. 사인스가 뒤에 있는 차와 여유가 있을 때 간격을 벌려놓기 위해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다가 타이어가 먼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페이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토넬리는 그걸 잡아보겠다고 페이스 끌어올리는 와중에 실수가 있었던 거죠. 본인도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사인스가 아니라 안토넬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실수가 너무 아쉬웠던 안토넬리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려서 특히 계속 아이작 하자를 압박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었지만 심리적 압박을 느꼈는지 아이작 하자 타이어 못 버티고 이거는 진짜 그 마음의 빔 막 거의 그 수준인데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줬다고 보긴 솔직히 이거 좀 무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작 하자가 앞에서 못 버티고 갔습니다. 자, 두 드라이버의 페이스를 보시면 이 안토넬리가 정말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타이어 관리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셀과 같은 타이어예요. 러셀과 같은 타이어 조합인데 안토넬리가 물론 앞에 있고 약간 클린해요. 지금 러셀은 더티에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지만 관리 진짜 잘하잖아요. 타이어가 완전히 끝났거나 한 건 아니지만 푸시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스를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랩타임 3초가 날아간 겁니다. 꿈틀 해가지고 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진짜 3년 뒤가 기대되는. 당장 내년에 일을 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렇고요. 심지어 모든 단계에서 러셀보다 페이스가 좋았습니다. 물론 러셀 트래픽 있습니다. 트래픽 이슈 U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에스턴 마틴입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전략만 보면 알론소는 굉장히 전형적인 미디엄으로 출발해서 세이프티카에서 미디엄 후반에 하드슨 거의 80% 이상이 따라갔던 그 전략이고요. 스트롤 얘기 잠깐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망한 집안이니까. 스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피스탑을 일찍 가져가는 전략을 택합니다. 변수를 노렸어요. 왜냐하면 16등이잖아요. 여기 추월도 안 되는데 여기서 피스탑 다음에 여기 딱 31렙에 피스탑 하면 그냥 16이죠. 피스탑에서 뭔 별일이 안 생기면. 그러니까 뭐라도 해본 겁니다. 전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중간에 엇갈린 길을 갔어요. 그래서 소프트도 써보고요. 그리고 리타이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노포인트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문제는 알론소인데요. 자, 이거를 보셔야 되죠. 알론소 이 점선이 굉장히 느려 보이는 그 스트롤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까지도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나요? 알론소가 팀 라디오를 엔지니어와 나눈 걸 보면 팀과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얘기가 돼 있어서 페이스를 다른 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춰서 달립니다. 알론소가. 이게 그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 미디엄으로 교체하고 나온, 그러니까 수명이 훨씬 더 적은 저 미디엄을 쓰는 드라이버들이 같이 달리는데 이게 막 1.5초, 2초씩 빠르게 달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알론소가 너무 타이어 관리를 잘한 거예요. 여기 맥라렌만 지켜보더라도 바꿔서 말하면 뒤에 있는 차들까지 관리를 시켜준 셈이 됐는데 맥라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미디엄 타이어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타이어 관리가 잘 되는 것은 맥라렌인데 알론소가 모두 관리를 시켜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알론소 앞으로 나왔고요. 알론소가 이런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
아마 알론소의 순위는 많이 피해를 봤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가 안 되는 거 스프린트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악 물고 온리 타이어 관리 이거를 레이스 엔지니어랑 계속 얘기를 나눠가면서 가끔씩 조금 땡겨볼까 하다가도 아니다, 이거 그냥 관리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이 긴 트레인의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알론소가 이걸 안 했다? 그럼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나온 위치는 숲속으로 나오죠. 숲속으로. 거기서부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맥라렌에 난리 나는 거는 둘째치고, 요즘의 그 팬덤과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면 커뮤니티가 이제 난리가 나겠죠. 한 13등으로 들어왔어, 피스탑을 하고. 그러면 뭐 추월을 하겠죠. 당연히 다 추월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으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 그 상황에서. 그러나 알론소는 내가 맥라렌과 챔피언십 경쟁도 하는 거 아닌데 내 순위 지키는 레이스를 해야죠. 그러니까 알론소가 맞아요. 알파 노죠. 진짜 이 알론소 입장에서는 맥라렌 얘기는 알파 노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타이어 관리해서 내가 1포인트를 더 따야지. 알론소의 이런 마음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하스를 제치고, 물론 스프린트에서 이미 제쳤지만 다시 7위로 올라간 거죠, 에스턴 마틴이. 이거는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가 하스랑 싸우고 있지 무슨 맥라렌 레드불이 뭔 상관? 네, 그 마인드로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스는 내가 누구와 레이스 하느냐를 항상 잘 알아야 된다. 알론소가 모를 리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스트롤과 알론소의 페이스가 거의 비슷하다. 이 전략이 완전 다른데 왠지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로 기록을 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물론 손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렇다라고 합니다만, 네, 사실 그렇다고 말만 하는 거죠. 네, 그렇고요. 말이 그렇지 뭐 사실 얼마나 손상이 있었겠어요. 있는 걸로 쳐주죠. 결과적으로 알론소의 마이웨이 페이스가 1분 27초대 평균을 찍어주는 바람에 맥라렌이 구원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F1이 1대1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핀입니다. 이게 가슴 아프다. 이제 알핀 거는 이 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슬리도 사실상 거기서 리타이어를 했을 수도 있지만 팀에서 요구한 주행을 꾸준히 수행해서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잘 했고요. 자, 이 사고는 일단 가슬리가 안쪽에서 완전히 추월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후켄버그는 소프트였거든요. 소프트, 어떻게 보면 르클레도 후켄버그를 스타트에서는 어떻게 버텼지만 한 랩 버틴 게 고작이고 결국 추월을 당하잖아요. 스타트에서 겨우 버텼던 거고, 후켄버그가 르클레 넘어간 다음에 가슬리 쫓아와서 추월 시도하는데 안쪽에서 가슬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후켄버그는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모든 권리를 받는 위치로 돌았어요. 그럼 왜 페널티 안 나왔냐 라고 하실 텐데, 가슬리가 권리를 모두 빼앗겼잖아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소는 뭔가요? 안쪽에서 돌았으니까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조작하지 않을 것, 그리고 바깥쪽에 차 한 대 이상의 공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 이 두 가지를 가슬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슬리가 위치상 뒤에서 자리를 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후켄버그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권리는 다 있는데 그 권리가 바깥쪽으로 공간이 있으면 글로 그냥 쭉 가야 되는 권리지 가로질러 들어올 권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싱 인시던트로 그냥 페널티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굳이 따지면 후켄버그가 더 문제 생길 뻔했어요. 왜냐하면 가슬리는 할 걸 다 했거든요. 가슬리가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후켄버그가 심하게 들어온 거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심하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짝 컷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올해 스페인 그랑프리 때 경기 후반에 리스타트 때 그 베르스타펜 꿈틀 흔들리면서 그 문제의 하드 타이어 기억나시죠? 이거 무슨 타이어야 되느냐? 하드 타이어, 새 하드 타이어, 그 기억나시죠? 그때 마지막 코너에서 흔들해가지고 르클레가 앞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닿았잖아요. 그것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레이싱 인시던트죠. 왜냐하면 둘이 권리 주장하고 이런 거를 그냥 다 했어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거 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밀리면 부딪히는 그겁니다. 그것과 비슷해요. 르클레가 치고 나왔죠. 네, 치고 나온 거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페널티 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레이싱 인시던트입니다. This is motor race죠.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핀의 이 랩타임, 어쨌든 알론소 트레인에 갇혔기 때문에 차의 성능과는 무관했고요. 문제는 이제 콜라핀토가 조금 앞에 있었지만 페이스가 썩 좋지 않아서 그냥 비슷하게 달렸습니다. 두 드라이버의 랩타임은 안 좋았다. 그
트래픽 중에서도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안 좋았다. 정말 이게 알핀의 성능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냥 기차처럼 달렸으면 나중에는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알핀이 빠르진 않았어요. 자, 하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 꿈틀했습니다. 지난주 안토넬리보다 조금 더 꿈틀했어요. 이번엔 그 작은 화면으로 제가 봤으니까, 네, 그 정도면 많이 움직인 거죠. 그러나 여기도 조작한 건 없다라고 합니다. 드라이버는 아무 조작을 안 했는데 움직인 거예요. 저번에 안토넬리도 메르세데스에서 컨펌했죠. 조작을 안 했는데 움직였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여러 대가 겹친 상황에서 베어먼의 피스탑 이슈가 있는데, 베어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뒤쪽이 안 보여서 그땐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확인한 것으로는 왼쪽 뒤 타이어 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 신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가 분명히 어딘가 미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론트 잭맨은 잭을 치웠고 리어 잭맨은 잭을 안 내렸어요. 잘못됐죠. 여기만 봐도 이게 리어 잭맨은 왼쪽에 결합이 안 된 걸 보고 있었고, 프론트 잭맨은 초록색 신호를 보고 뺀 거예요. 베어먼도 초록색 신호를 보고 나간 거죠. 보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1m 정도, 1m랬나 2m랬나 하여튼 약간 트랙 이 핏박스를 벗어난 다음에 바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뒤가 지금 들린 상태에서 이게 내가 가서 뭘 넘는 것처럼, 과속방지턱 넘는 것처럼 덜컹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거죠. 이제 프론트는 또 닿아 있는 상태로, 리어 잭맨은 조금 늦게 뺐고, 그런 상황에서 왼쪽 리어가 결합이 안 돼 있어서 차를 이제 세웠죠. 바로 아마 세우라고 해가지고 바로 세웠는데, 문제는 핏박스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릴리즈가 된 겁니다. 가라고 애초에 얘기한 것도 잘못인데 언세이프 릴리즈가 된 거죠. 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언세이프 릴리즈 레이스에서 그리고 100% 잘못했고요. 그걸 허용해 줄 경우 레이스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드라이버에게 페널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레이스는 이런 거를 그냥 용납을 해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고도 사고지만 피트는 더더욱 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엄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10초 스탑고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린 플래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베어먼 잘못은 아니죠. 자, 리어 잭맨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 앞으로 안 가죠. 그런데 베어먼이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뒤가 내려서 이게 덜컥하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내렸죠. 내렸는데 여기 결합이 안 됐으니까 늦게 내린 거예요. 리어 잭맨이 늦게 내렸어요. 그래서 덜컹하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게 점프하는 것처럼 퉁쿵쾅 하잖아요. 사람 그게 뭔가를 밟고 넘어간 게 아니고 밟은 거는 없어요. 밟은 건 없습니다. 그냥 쿵쾅한 겁니다. 뒤가. 어쨌든 안 다쳐서 다행이고, 그게 자꾸 안 보여줘서. 그런데 안 보여준 것도 이해는 되는 게, 뒤에 차들이 거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서 약간 좀 뒤쪽이다 보니까 없었어요. 보여줄 만한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웬일인지 못 봤기 때문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베어먼도 알 수가 없었고, 이제 베어먼은 그 그린 맞았죠?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죠? 하고 나가면서 팀 라디오를 계속했어요. 나 그린 봤는데 내가 본 거 맞냐? 팀에서 맞다라고 컨펌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는 망쳤고, 경기는 망쳤지만, 죄송합니다.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너 왜 거기까지 올라갔냐? 네. 놀라셨죠?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타이어 했고요. 엔진을 아끼기 위해서 리타이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기계적인 이슈의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이슈죠. 페이스는 역시 알론소 페이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딱히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스는 처음 F1 팀을 만들어서 왔던 2016, 사실은 17, 18 시즌 가면서까지도 피스탑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팀이라, 이 신생 팀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팀은 그 핏크루가 유지가 되어 오면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뭔가 그 전통이란 게 있고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하스는 처음 만들었잖아. 2016년에 완전히 맨 땅에서.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요즘 좀 괜찮다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사건이 터진 거고,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찾아야겠죠. 시스템상에 어딘가 빵꾸가 났으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 아우디는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자우버의 그 시스템을 이어갔으니까. 문제는 한 팀 있죠. 캐딜락. 정말 문제 없을까? 특히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피스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런 상황이 가끔 터지죠. 가끔 터집니다. 2년에 한 번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레이싱 불스입니다. 일단 더블 포인트를 딸 줄 알았는데, 아이작 카자가 마지막 순간에 버티지 못하고
이탈을 했고, 로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11위로 달려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스트롤이 전략적으로 이상한 수를 써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피스탑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순위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포인트권 들었는데 아이작 하자가 이탈을 하면서 9위가 됐고, 경기 자체는 그냥 무난했어요. 아이작 하자 스타트 나빴던 거 아니죠. 6위에서 8위 간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스타트에서 짝수 그리드니까, 특히 짝수 앞쪽이니까 힘들어요. 짝수 뒤쪽은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짝수 나름 앞이자 세 번째잖아요. 아이작 하자도 힘들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불스의 페이스, 그나마 여기 알론소 영향 덜 받는 위치에서 아이작 하자가 좀 달린 편이었어요. 그래도 받았죠. 예, 받았고, 이제 나중에 러셀에게 압박을 받았고요. 그런데 리타이어 하기 전까지 하드 타이어로 로슨보다 좀 더 좋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게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미디엄 타이어 페이스에서는 로슨이 더 빨랐고, 두 번째 하드는 아이작 하자가 더 빨랐거든요. 그런데 저게 리타이어를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윌리엄스. 잘했다. 네, 잘했습니다. 일단 알본 같은 경우엔 하드 스타트가 안 좋게 작용했죠. 하드 스타트의 짝수 그리드, 네, 뒤로 갔고요. 앞에 두 대가 사라졌는데 순위가 한 계단 올라갔으니까 사실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거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사인스와 알본의 간격이 넓어서 처음 더블 스택을 할 때 영향을 안 받았죠. 두 번째도 영향을 거의 안 받았고요. 같은 랩에 피스탑을 해도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10계단이 벌어져 있으니까 서로 안 겹치죠. 저 정도면. 자, 그래서 알본은 미디엄으로 달렸는데 안타깝게 11등을 했습니다. 이건 뭐 추월이 안 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인스, 자, 우리가 뭐 제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 좋은 쪽을 보기보다 좋은 쪽을 봐야 되고 잘하는 쪽을 봐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널 다 못했다 그러면 서울대 못 갔으면 다 공부 안 한 쓰레기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들 나름의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잘한 사람 칭찬을 해줘야죠. 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 그런데 이 F1에서 이 F1에 간 것만 해도 솔직히 뭐 서울대 가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막 요거 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잘한 쪽을 칭찬해야지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뭘로든 이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인스를 기준으로 다른 드라이버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너무 특별났어요. 너무 특별났어요. 사인스가. 어떤 부분이 그랬느냐. 일단 스타트 좋았고요. 2계단 올라갔습니다. 홀수 그리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스탑 과정에서 앞에서 우물쭈물할 때 윌리엄스 물론 운도 따랐어요. 이상하게 내가 나갈 때는 겹치는 차가 별로 없네. 자, 그래서 사인스 그냥 올라갔고요. 자, 문제는 이제 맥라렌 드라이버들의 그 전략적으로 빗나간 것 때문에 4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4등이 아닐 수도 있는 위치가 된 거죠. 그리고 하드 타이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나와서 피아스트리가 피스탑을 하고 사인스 앞으로 나와요. 사인스는 피아스트리는 죽었다 깨나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노리스죠. 자, 시작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중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혹시? 잠시만요. 이거 왜 고정됐어? 자, 여기서 하드를 가고 피아스트리가 피스탑을 해서 내 앞으로 나오네. 어쨌든 근데 노리스는 내 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안토넬리 뒤에요. 이 순간 그 팀 라디오가 요때 나온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안토넬리를 넘어가는데 고전을 할 것이다. 노리스가.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타이어 관리하고 아까 그 알론소 페이스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노리스가 더 금방 따라와서 나를 쉽게 넘어갈 것이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타이어 관리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지금 시간을 벌어놔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달린 거예요.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사실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가 피아스트리 들어올 때쯤 여기에서 이걸 끌어올리죠.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페이스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 후환이 이제 타이어 관리가 조금 안 되죠. 여기는. 네, 여기서 이게 아마 무난하게 갔으면 쫙 관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격을 만들어 놓고 노리스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심지어 실제로 사인스가 얘기한 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안토넬리 추월을 못하죠. 노리스가. 언제까지? 마지막 랩에서 2랩까지. 그래서 노리스는 어디로 들어왔나요? 사인스 꽁무니를 물고 들어왔죠. 피니시 라인 지날 때 보면 다 따라왔습니다. 자, 즉
사인스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려서 한 랩 먼저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포디엄 못 갔습니다. 물론 사인스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포디엄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라는 거. 아까 베르스타펜이 우승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죠. 이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윌리엄스는 애초에 맥라렌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한다는 점에서 알론소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베르스타펜은 맥라렌 때문에 도박적인 선택을 했다면 윌리엄스는 내가 무리하다가 내 타이어가 난리가 나서 아이작 하자처럼 노포인트가 되면 어떡해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카타르 정도 되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타이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타이어 못 버티면. 그러나 포디엄이다. 기회다. 이건 투자해야 된다. 단호하게 드라이버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큰 그림을 다 보고 여기에서 이 리스크를 걸지 말지에 대한 저울질을 다 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건. 다른 드라이버들이 이런 판단을 못한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게 사인스는 중계를 보고 소파에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지금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차를 몰면서 내 차 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다른 차의 얘기를 그냥 말만 듣고 누구와 몇 초차 그것도 무슨 1000분의 1초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 단위까지밖에 못 알려줘요. 그걸 몇 랩 듣고 그 상황을 다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사인스는 말도 안 되게 대단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와중에 페이스. 사인스는 더티에어 없이 달렸죠. 그래서 사인스는 사인스 페이스입니다. 맥라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느렸어요. 항상 1초 이상 느렸습니다. 맥라렌과. 항상 1초 이상 느렸다는 거는 저 세이프티카 끝나고도 거의 한 45랩 이상 1초 이상을 그냥 맥라렌에게 헌납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앞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다음은 자우버인데요. 후켄버그 아쉽게 됐습니다. 후켄버그가 무슨 지난 미국 그랑프리 스프린트 때 피아스트리만큼 컷인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쥐꼬리만큼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부딪혔기 때문에 레이싱 인시던트 됐고요. 보톨레토 같은 경우에 변수를 좀 노려봤어요. 미디엄에 남들은 다 하드로 갈 때 소프트로 가본다. 이것도 스트롤과 똑같은 거예요. 스트롤은 피스탑을 한 번 더 하는 걸 택했다면 보톨레토는 소프트로 가보자. 마지막 스틴트. 우리 어차피 포인트 지금 힘들 것 같으니까 소프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13위까지 포인트 순위 끌어올렸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세에 지장은 없었어요. 대세에 지장은 없었지만 어쨌든 재밌는 결과가 나와버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페이스는 어땠느냐? 보톨레토의 페이스. 무난한 모두의 페이스. 모두의 골프 아니고요. 모두의 마블 아니고 모두의 페이스. 그 페이스를 달렸습니다. 그래도 보톨레토는 리드랩에 끝났어요. 보톨레토 이하 모두 한 랩 이상 뒤쳐졌습니다. 그걸 감안을 좀 해야 되겠고요. 역시 페이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피아스트리, 노리스, 사인스를 보면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노리스, 사인스입니다. 사인스가 포디엄에 있고 노리스가 포디엄에 없는 게 이 그래프로는 이해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 세이프티카 상황에 이 날아간 10몇 초, 20몇 초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색 점선이 노리스인데, 사인스인데 노란색, 오렌지색 점선의 노리스와 비교해서 그냥 느립니다. 완전하게 느리고 특히 첫 스틴트에 많이 압박을 당했죠. 하나의 문제는 하드가 빠르고 미디엄이 별로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 중간 단계, 여기가 좀 이슈기는 해요. 요 단계에서 노리스가 사인스보다 느렸어요. 새로 막 끼고 나온 하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맥라렌의 변수였죠.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스탑을 했어야 된다가 나와버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페이스는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사인스가 첫 번째 세이프티카 직후 스틴트에서 좀 많이 느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바꿔서 말하면 두 번째 하드 스틴트에서 베르스타펜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베르스타펜은 완전 클린에어였거든요. 사인스가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달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베르스타펜도 마지막에 관리하기 전까지 페이스를 충분히 끌어올렸어요. 팀에서도 밀어붙여도 된다고 했고 데이터상 문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속도를 늦춘 거고 처음엔 땡긴 건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이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사인스와 노리스 0.65초 차, 0.65초 차로 3위와 4위가 갈렸습니다. 한 랩 더 있었으면 100% 잡혔죠, 저거는. 그리고 안토넬리는 페이스 좀 늦췄고, 그 뒤쪽에서는 르클레와 알론소가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고요. 4명이 완주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시파이드는 2명이 못됐고요. 우승자는 베르스타펜입니다.
여기서 바로 태세 전환. 아까 그 노리스 챔피언십 포인트 그거에 같은 포맷으로 같은 F1에서 태세 전환 우디르급. 네, 그렇죠. 게임 온. 게임 시작이다. 이제 그렇고요. 자, 베르스타펜이 드디어 70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그랑프리 3년 연속 우승이 됐어요. 스프린트는 피아스트리가 3년 연속 우승했는데 이상하게 레이스는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하네요. 자, 베르스타펜은 통산 포디엄 피니시 126회가 됐고요. 예, 역대 3위입니다. 레드불도 통산 129승, 포디엄 피니시 296회.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그냥 폴시터가 우승 다 하네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이후에 라스베이거스와 이번 카타르까지 폴 포지션이 또 우승을 다 못했어요. 심지어 이번 경기는 폴시터가 피아스트리가 제일 빨랐죠. 제일 억울한 게 피아스트리기는 해요. 내가 가장 빨랐는데 레이스에서 내 개인적인 실수가 하나도 없는데 우승을 놓쳤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세이프티카 타이밍 이상하게 꼬이면 1등이 우승 놓치는 경우가 요즘 이상하게 적었어요. 피아스트리 데뷔 이후에 이게 좀 적었어요. 옛날에 많았습니다. 옛날에 많았어요. 세이프티카 타이밍 때문에 우승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요즘 이상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게 근데 하필 피아스트리한테 걸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 운이 없게 됐습니다. 특히 피아스트리가 더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피아스트리 입장으로 내가 빙의를 해보면 내내 그랑프리 결과가 안 나오다가 포디엄도 못 올라갔잖아요. 계속 지금 7경기였나? 예, 계속 포디엄도 못 올라가다가 간만에 폼을 되찾고 차도 좋고 나도 잘하고 실수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스프린트 퀄리파잉까지 심지어 레이스까지 스타트까지 다 잘했어. 근데 왜 2등이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나요. 예, 아무리 F1이 모터스포츠가 억가의 스포츠라지만 이상하게 딱 이 타이밍에 하늘도 무시마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충분히 화날 만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 스무스 오퍼레이션 했죠.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인스가 드라이버로도 엄청난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팀 하나 이끌게 되면 어떨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베르스타펜. 사인스도 될 뻔했죠.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베르스타펜. 기타 주요 기록으로는 7경기 만에 포디엄 피니시에 성공한 피아스트리고요. 사인스는 통산 포디엄 피니시 29회.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윌리엄스가 시즌 포디엄 피니시를 2번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2016 시즌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거의 9년 만일 거예요. 한 시즌에 포디엄 2번 오른 게. 그만큼 윌리엄스가 상위권 오기가 힘들었다는. 윌리엄스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5위 기록했는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윌리엄스가 상위권 이제 탑5에 들면 탑3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도전하겠죠. 남성형로 죄송합니다. 안토넬리 하면은 복수여서 한 명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 이탈리아 하시는 분들만 알아듣는 농담인데 제 오타입니다. 레드선을 해야 되네. 오늘은 안 나오나 했다. 남성형 단수 안토넬로, 남성형 복수 안토넬리. 안토넬리 이 두 명이 한 사람 분을 죄송합니다. 이제 쓰잘데기 없는. 네. 4경기 연속 탑6 피니시를 하고 있고요. 네, 러셀은 15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입니다. 이거 왜 써놨을까요? 현재 그리드에서 가장 오래 연속 포인트 피니시 하고 있는 겁니다. 러셀이. 그리고 츠노다 4경기 만에 포인트 피니시고요. 15년 만에 3명의 최종전 WDC 결정전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15년 전은 4명이었어요. 언제? 2010 코리아 그랑프리부터 발동된 그 시즌.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15년 전 2010 시즌과 18년 전 2007 시즌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교를 하도록 했고요. 자, 피아스트리 베스티스트 랩 찍었고요. 가장 빠른 피스탑이 1.8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중계화면에는 1.8초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2.08초였어요. 그만큼 대혼전의 피스탑이었고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현재 F1에서 이런 상 주고 막 이러는 거는 포인트는 없어요. 포인트는 없는데 따로 상 주고 하는 거는 DHL의 기록을 가지고 합니다. 중계방송용 시간 기록과 DHL이 재는 방법은 다르다. 이제 확인하셨죠? 중계방송엔 1.8초라고 나왔는데 왜 여긴 2.08초냐? 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는 방법이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재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언가가 차에 닿았을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잭을 넣었을 때부터 잭을 뺄 때까지, 바퀴가 멈췄을 때부터
바퀴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핏박스에 들어갔을 때부터 핏박스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4가지 있죠. 벌써 이것만 해도. 도대체 피스탑 타이밍은 이 중에 뭘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DHL이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평점 1위는 피아스트리입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드라이버 기준으로 잘한 건 피아스트리가 맞죠. 예. 그러나 우승은 아니었다는 거. 콩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날린 포인트가 많고요. 그냥 분위기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피아스트리의 이번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잠시만요. 이게 왜 꺼지지? 잘못 눌렀어요. 이 실선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노리스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걸 우승을 못하네?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게이지가 낮을 때도 우승을 했었는데. 피아스트리로서는 조금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노리스는 사실 더하죠. 왜냐하면 이걸 포디엄도 못 갔어요. 노리스가 실수를 많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피아스트리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노리스도 2등은 했어야 되는 경기를 포디엄도 못 갔네요. 그런 점에서 둘 다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예. 피아스트리가 특히 우승을 놓친 거라 더 신경이 쓰일 뿐이지 노리스 입장에선 이제 이게 만약에 3위와 4위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물론 4위와 5위도 큽니다. 4위와 5위도 정말 큰 거예요. 정말 큰 건데 만약에 3위였으면 3포인트를 더 벌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노리스가 훨씬 더 베르스타펜과 간격을 덜 만들어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를 의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굉장히 큰 이슈죠. 지금 두 드라이버가 포인트 차이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단 12포인트인데 저게 15였어 봐요. 15였으면 그 1위와 5위 차이입니다. 1위와 5위 차이. 그러니까 4등만 해도 돼요. 다음 경기에. 만약에 카타르에서 포디움에 들었다면 아부다비에서 4등만 해도 챔피언인데 이게 4등으로 끝나는 바람에 반드시 베르스타펜이 만약에 우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3등을 해야 됩니다. 노리스가. 여기서부터 피곤하죠. 왜냐하면 아부다비는 카타르처럼 맥라렌이 압도적으로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할 겁니다. 강할 건데 압도적으로 강한 곳은 아니어서 그래요. 요즘 분위기에서 피아스트리 하향세였던 건 우리 알고 있었고요. 페라리는 그냥 안 좋았죠. 아래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미대륙 3연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던 분위기. 그 막 해밀턴이 퀄리파잉에서 3등하고 했던 게 먼 과거가 아니에요. 한 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전 얘기.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를 해서 그래요. 사실 요즘에 그 스위스팟을 못 찾아서 고생할 만한 곳에서 그냥 연발로 맞고 있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스위스팟 찾기가 어려운 차였나 보다. 내년에는 차의 성격이 바뀌니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다음은 베르스타펜 잘해주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브라질에서도 많은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챔피언십에서 버티고 있고 츠노다는 이게 스프린트 결과를 빼기 때문에 스프린트 결과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아진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츠노다는 이렇게 이게 평균 3점 정도면 정말 안 좋은 건데 평균이 3점에 그냥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어쨌든 상승세죠. 러셀은 조금 주춤하더라도 항상 이 동네에 있습니다. 평균 7점대 이상에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7점. 뭐 이런 친구가 있지 싶을 정도고 안토넬리가 그거에 비슷하게 시즌 중반에 완전히 쳐졌던 거 생각하면 지금 여기 점선이 그냥 다 따라와 있죠. 가끔 앞서면서 그만큼 안토넬리 요즘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이고요. 안토넬리 점선은 상승세. 러셀은 7.5점 근처에 라인이 있으면은 그냥 더 바라면 안 돼요. 러셀은 그냥 잘한다. 알론소의 요즘 상승세 미쳤죠. 에스턴 마틴, 하스에겐 질 수 없다. 스트롤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 알론소가 그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노장은 살아나고 있다. 보여주고 있고요. 알피는 2026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드라이버 모두 3점 이하에서 평균을 그리고 있고 가슬리마저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일이 안 풀리네요. 하스는 상승세가 좀 꺾였는데 최근 두 경기 지난 경기는 그래도 포인트라도 땄는데 아부다비는 그래도 할만해요. 카타르와 다르죠.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베어먼 상승세 컸기 때문에 이번 경기 꺾인 거 영향 별로 안 받고요. 레이싱 불스는 놀랍게도 계속 상승세죠. 아이작 카자도 약간 상승세고 놀랍게도 로스는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이 두 드라이버는 수렴하는 위치가 4.5에서 5점 동네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위권 팀에서도 3점대 수렴하는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요. 사인스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제르바이잔이죠.
여기 카타르 최근 또 포디움은 못 갔지만 굉장히 높은 순위를 계속 기록하면서 사인스 요즘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알보는 계속 일이 안 풀려서 하향세지만 점선 사인스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건 이제 시즌 최종전 결과가 망해도 이 그래프 기울기는 유지가 되죠. 자우버는 후켄버그가 안 좋을 땐 보톨레토가 해주고 최근 보톨레토가 힘드니까 후켄버그가 해줬는데 사고가 나버렸네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 3점대 평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 여기가 기억하시나요? 전 경기에서 하스가 에스턴 마틴 위였습니다. 7등이었어요. 7위에서 내려왔죠, 한 계단. 왜? 알론소가 스프린트와 레이스에서 모두 엄청난 포인트를 가져가 줬기 때문입니다. 4포인트씩 가져갔죠. 알론소가 문자 그대로 소년 가장이고요. 메르세데스는 2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경기 남았는데 여기가 43포인트, 33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레드불이 33포인트를 따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2위, 3위, 4위는 거의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위는 확정이 됐어요. 윌리엄스 확정이고 레이싱 불스도 좀 많이 달아나 있어서 6위 확정할 것 같은데 에스턴 마틴과 하스의 싸움이 지금 마지막 불붙었고 여기도 5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 5포인트, 7포인트 모르죠. 지난해 기준 대충 100억, 한 순위당 100억입니다. 100억 방. 여기 7위가 9위 될 수 있고 그렇죠. 두 계단 오르냐 내리냐 이거 200억 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조그만 팀은 스폰서 한두 개로 커버 안 돼요. 200억은. 굉장히 힘듭니다. 100억짜리 스폰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위 하나 떨어지면 사업부 한숨 나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회식부터 해야 돼. 진짜. 기껏 가서. 우리가 스폰서를 8개를 더 구해야 된다고요? 작은 스폰서니까 한 7, 8개 될 거예요. 100억쯤 뽑으려면. 200억 날라가면은 큰 스폰서 합쳐가지고 10개 이상?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힘들다. 그리고 성적 안 좋다고 나가는 팀도 나가는 스폰서도 계약 중단하는 스폰서 있고 이러면 더 피곤해지죠. 자, 누적 포인트 2위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 맥라렌은 800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은 아직 치열한데 그래도 레이싱 불스가 좀 달아났고요. 나머지 세 팀 여기가 아주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알피는 최하위 팀 최다 포인트 획득 확정이죠. F1 역사상 10위 팀 최다 포인트 획득을 확정지으면서 꼴찌팀 최다 포인트 신기록을 수립하며 꼴찌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올해가 치열했던 거죠. 꼴찌팀이 역대 최다 포인트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시즌이었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뭐 한 시즌에 막 4분의 1 팀이 포인트 못 따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4팀이 한 팀은 포인트 못 따는 시절도 있었는데 1년 내내 대단한 거죠. 자, 드라이버 챔피언십 2, 3위가 바뀌었고요. 베르스타펜이 미쳤지만 피아스트리도 멀지 않아요. 이제 16포인트 남았습니다. 얼마 안 돼요. 사인스가 탑 10에 들어왔고 알본과 단 9포인트 차예요. 윌리엄스 2명이 탑 10에서 시즌을 끝낼 가능성 꽤 있어 보여요. 물론 10위권 이하에 51, 49, 48을 찍고 있는 하자, 후켄버그, 알론소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알론소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츠노다도 이번에 또 포인트 추가해가지고 15위 됐고요. 드라이버 누적 포인트는 저기 맨 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맨 위 자세히 보시면 베르스타펜이 네덜란드에서 100포인트가 넘었던 1위와의 격차를 12포인트까지 줄였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즌이 없어요. 4경기 차였잖아요. 4경기 동안 1등이 노포인트고 그 다음에 4경기 차로 떨어져 있던 드라이버가 이걸 따라온 경우는 없어요. 4경기 차를 따라온 건 F1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물론 아직 노리스가 많이 유리하지만 노리스가 챔피언이 되면 그 영국 출신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한 것이 16년 만이고요. 해밀턴이 최근에 2020년 챔피언 타이틀 차지했지만 해밀턴은 그게 7번째였잖아요. 처음 챔피언 타이틀 차지한 건 2008년이고 2009년 버튼 이게 영국 출신 마지막 챔피언이거든요. 맥라렌 출신 드라이버 챔피언은 2008년 해밀턴 이후 처음이고요. 노리스가 돼도 난립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가능성 있어요. 피아스트리가 챔피언이 되면요. 피아스트리가 챔피언이 되면 호주 출신이 45년 만에 이거 어마어마하다. 호주 출신 45년 만에 챔피언. 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돼도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누적 포인트에서 중하위권은 난리가 난 거 알고 있는데 그나마 사이언스가 탈출하고 있는 느낌이죠. 거의 누리호 4차 발사처럼 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교훈을 준다든가 꼭 이래야 된다를 막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신 발언을 하기는 해야지 되겠어요. 자, 이거는 자, 여기에서 그 경기 때도 자, 이슈부터 우선 시작을 할게요. 장피에르 람비아즈의 팀 라디오로 이제 시작이 됐죠. 분명히 안토넬리가 노리스를 철벽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내줬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점. 절대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한 이 사람도 문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이거는 진짜 상황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고, 사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GP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헬무트 마르코도 리뷰 보기 전에 그 말만 듣고 팀 라디오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장피에르 람비아즈 말을 믿지 딴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 팀인데. 예,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독일 매체에서. 자, 독일 매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독일어로 했겠죠. 자기 거 데이터만 보고 자기 팀의 팀 라디오만 듣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뷰를 보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를 자, 방송을 내보낸 사람, 그 말을 한 사람, 상황도 모르면서 그거 인용해서 인터뷰한 사람, 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믿고 이제 사람들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를 넘는 인터넷에 이것들이 오갔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그래서 나쁜 놈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이거 욕하는 인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100%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인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렇죠. 그런 말을 한 사람,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 방송에 내보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는 게 키미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나쁜 놈을 보내겠다잖아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나쁜 놈을 보내겠다.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한 거 얘기만 하자는 거죠. 잘한 거 얘기만 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이야기인데 방송에 잘 생각해보면 경기 중에는 아드레날린, 그래서 베텔이 옛날에 해밀턴 보고 기자가 너 중계 중에 보니까 F워드를 쓰면서 팀 라디오를 하던데 애들도 보고 있는데 이 나쁜 놈 하면서 이제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텔이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는 불공평하다. 우리가 지금 아드레날린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걸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지. 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야지. 뭐 그걸 나쁘다 그러느냐. 스포츠에서. 그거죠.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이유를 찾아서 욕하는 그 문화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 최종전에서 엄청난 이런 악플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 안 열렸어요. 장이 열린 게 아니고 이 최종전에 이런 3명이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도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여기서의 개판은 판을 열기 5분 전입니다. 여러분, 그 판은 이 옛날에 급식을 할 때 6.25 때 그 판이에요. 강아지 판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개판 5분 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칭찬하는 걸 하자.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채팅창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또 싸워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팅창은 분탕도 영구 밴, 분탕에 반응하는 분도 영구 밴, 이런 규칙을 그래서 세운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고 논쟁이 아니라 그냥 메모장에만 쓰시는 분으로 영구에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패너 다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메모장에 쓰면 되죠. 그런 욕은 메모장에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왜 DM을 보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욕하지 말자. 칭찬하자. 긍정적인 면을 보자.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차피 넘쳐날 테니까 긍정적인 걸로 덮어야 됩니다. 레이스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걸로 이제 카타르 그랑프리 리뷰는 긍정 마인드로 하자.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긍정으로 우리가 막가야만 한다. 뭐 저런 사람들 뭐 설명한다고 들을 사람들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카타르 그랑프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